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외과의 장항석 교수입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간에 여름이 올 때마다 굉장히 무서우셨죠. 그 정도로 덥고 막 지구가 펄펄 끓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더워진 걸까 궁금해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메인 대학교의 기후변화연구소가 공개한 그 2018년 7월 19일 날의 지구의 사진입니다. 그 빨간 부분이 이제 더위가 있는 어마어마하게 더운 저 부분이고요. 특히 이때 7월은 어마어마하게 더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데스밸리라고 유명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최고 기온을 기록을 갱신했는데 52.7도까지 치솟았고, 유럽의 노르웨이, 비교적 그 시원한 지역이라고 하는데도 33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왜 뜬금없이 의사가 기후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기후나 환경은 질병과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WHO에서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감염병이 4.7%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오르면 빙하에 갇혀있던 고대 세균들이 깨어나서 이제 녹아서 나오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던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지금껏 인간이 벌여왔던 일들 때문에 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환경 변화는 어떤 질병으로 이어졌을까? 그럼 반대로 질병은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을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환경과 질병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 그 의학이라는 시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처음 인간이 진화에 나오던 과정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류가 진화한 첫 번째 장면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제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걷는 거, 도구를 쓰는 거, 어떤 것일까요? 근데 사실 많은 학자들이 나무에서 내려오면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출발했던 유인원 유에서 우리는 이렇게 강한 무기도 없고 체력도 약하고 방어 능력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밀림에 있는 나무 위에서 살았었습니다. 그 약한 인류들에겐 굉장히 안락한 보금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이제 밀림 속이 습하고 더구나 나무 그늘이 있으니까 그쪽은 기해감염 생물이라든지 균들이 살기에도 또 적합한 환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살았던 우리 조상 되는 인류들은 굉장히 많은 질환에 시달렸고 감염에 시달려서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우리의 조상이 되는 영장류 중에 한 갈래가 그 질환을 피해서 나무에서 내려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장면에서부터 인류가 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조상은 내려왔어요. 근데 그 나무에 남은 그 우리 동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이제 침팬치나 오랑우탄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 개체들의 이 종족들의 환경은 어떨까요? 인간하고 침팬치는 참 가깝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래서 DNA 코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겨우 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게 700만 년이 넘게 걸렸죠. 근데 이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게 나무에서 내려오는 별거 아닌 이 장면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만 초원은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살기 좋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나무 위에 비해서 쾌적하고 그다음에 초원에 널리 펼쳐진 지역에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초기 인류들에겐 물반 고기반에 그냥 거의 천국과 같은 곳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인류가 그 초원 지역을 떠나서 멀리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기 좋은 데를 왜 떠났을까요? 자,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이렇습니다. 초원에 굉장히 많았던 동물들을 인류가 다 잡아먹은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소나 양 같이 이제 발굽이 있는 동물들을 유제류라고 하는데, 그 유제류를 다 잡아먹고 나니까 그 유제류를 그 피를 빨아먹고 살던 째째파리라고 하는 그 곤충이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지독한 질병 하나가 이제 발생하게 됐는데, 그게 수면병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엔 굉장히 낯선 질병이죠. 트리파노소마라고
째째파리에 기생하는 그 원생 동물입니다. 그런데 얘가 온갖 기관으로 다 퍼져나가고 그리고 이제 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수면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의식이 혼란해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다 결국 죽게 돼요. 그러니까 말은 수면병이니까 이제 간단해 보이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근데 그 질병을 피해서 살아남으려니까 초원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류가 기원했던 지역이 이제 사바나 지역이죠. 그러니까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지역인데 그 국가들에서는 이 째째파리에 의한 수면병이 지금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여전히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류가 망쳐놨던 환경 때문에 지금도 그 지역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이렇습니다. 인류는 이제 초원을 떠났어요. 떠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진화를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미래를 준비하는 집단만이 살아남는다. 그런 말처럼 스스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낸 게 결국은 떠돌이 생활을 접고 정착하면서 이제 농업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또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벌이게 되는데 숲을 다 태워서 화전을 만들어서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원시적인 아이디어로는 그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죠. 재까지 포함된 비옥한 농지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숲을 태운 결과는 굉장히 무섭고 참혹했습니다. 새로운 천적이 나타났어요. 말라리아라는 질병의 습격을 받은 건데 화전하고 말라리아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화전을 하게 되면 우선 숲이 없어지죠. 넓은 공지가 생기고 거기에 이제 물고 있는 웅덩이 같은 게 생기면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죠. 아노팔레스라고 하는 그 모기가 쉽게 번식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째째파리가 그랬듯이 동물 대신 인간의 피를 빨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라리아는 뭐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망하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말하자면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 질병이 발생하면서 인간들은 굉장히 그 이후에도 많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데 또 이제 우리가 농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물을 갖다 대고 하잖아요. 그걸 관계 농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디스토마 발생하죠. 뭐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또 굉장히 사람 간의 전염도 크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환경을 파괴하기 시작하면서 문명을 일궈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파괴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면 무서운 일이 생긴다. 이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저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질병이 이제 보통 어떤 그 경과를 겪게 되냐면 처음에 굉장히 위력적인 질병이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독성이 악화되고 면역력이 거의 없는 소아들이나 걸리는 소아 전염병으로 전락해버려요. 그 지역에서나 유행하는 풍토병이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장면은 한참 세월이 지난 후의 이야기인데 이제 문명이 꽤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문명 간에 아주 급격한 교류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만 존재하던 약화된 그런 질병들이 이제 무서운 괴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항해 시대에 피해를 입었던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그 대륙에는 원래 이제 옛날부터 큰 역병은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생물학적 다양성도 이제 떨어지고 가축화된 동물도 뭐 지금 알고 있는 라마나 알파카 뭐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수 공통의 감염병도 거의 없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땅에 유럽인들이 침범하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1519년에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즈는 아즈텍 제국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대제국을 정복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코르테즈군은 600명 정도였다고 해요. 뭐 말도 뭐 얼마 안 되고 총도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있는데 그 아즈텍 제국은 전성기에 2,500만이 넘었던 대제국입니다. 근데 어떻게 2년 만에 이걸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총이 있었으니까 좀 다르긴 하겠죠. 근데 이제 사실은 스페인군이 가지고 간 또 다른 침략자, 천년두라는 무시무시한 침략자에 의해서 괴멸된 게 맞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그때쯤에는 유럽인들이 이미 뭐 굉장히 많은 역병을 거치고 뭐 천년두뿐만 아니라 뭐 패스트 뭐 이런 걸 모두 다 겪어서 생태학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근데 아메리카 원주민은 전혀 달랐죠. 마치 신생아들처럼 면역
상태가 굉장히 거의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유럽인들이 가지고 온 병에 의해서 속수무책 당하게 됐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항복하게 됐는데 이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도 창궐하게 됐는데 특히 천년두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아즈텍 제국이 멸망했죠. 그리고 이제 잉카 제국까지 번져 들어가서 잉카 제국을 피사로가 점령을 했다고 돼 있죠. 근데 피사로는 거의 이제 말 타고 걸어 들어가시 점령을 했다. 정말 손쉽게 점령을 했다고요. 이미 괴멸되어 버린 거죠. 한 1600년 경이 되자 중앙 아메리카죠. 그 지역의 인구가 아즈텍만 해도 2500만이라고 했었는데 전체를 합쳐도 250만이 채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질병 자체가 이렇게 문명을 무너뜨리는 이런 괴멸적인 환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는 과정에는 환경과 질병 그리고 인간 모든 걸 다 종합된 게 이제 문명의 발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대항해 시대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근대가 되면 또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제2차 산업혁명 당시의 사진입니다. 산업 발전을 일으키게 되는데 기계 발전 그리고 산업의 발전이 일어나면서 뭔가 개선이 됐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삶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부는 점점 더 증가했겠지만 이때 굉장히 무서운 질병 하나가 또 발생하게 되는데 백색 패스트라고 불리는 결핵의 창궐이 일어났습니다. 결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래된 질병이에요. 역사적인 문헌을 쭉 살펴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생물은 인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거는 결핵균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말이 있을 정도고 선사시대 유골, 미라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질병인데 왜 또 하필이면 산업혁명 시기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그 전에 발생했던 결핵과 그 산업혁명 시기에 발생한 결핵은 조금 그 패턴이 다릅니다.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 감염 환경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수용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수용소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기반 시설도 제대로 없을 것이고 거기다가 공장에서는 오염물질 배출되죠. 그다음에 중금속뿐만 아니라 매연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말하자면 거의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결핵이 꽝 하고 터집니다. 이게 도화선이 되면서 사실은 19세기의 죽음의 팬데믹이 결핵에 의해서 비롯됐습니다. WHO가 1948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이 이제 팬데믹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뭐 지금 코로나19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치명적인 질병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때 노동자들이 거주했던 그리고 일했던 환경을 생각을 하면 이때는 성인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도 조그만 아이들도 노동 현장에 투입됐어요. 혹사당하고 영양 상태도 최악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환경에 의해서 건강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염물질들에 노출되면서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금속 오염, 뭐 진폐증, 규폐증 이런 질병들이 발생하면서 그때 당시에 아이들의 평균 수명은 15세 그리고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 5세를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은 발전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목숨은 얼마나 위협받았을까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발전을 거듭하는 우리 인류 문명에 있어서도 환경과 질병은 서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상호간 작용을 해왔다는 거죠. 현대 질병들은 어떻게 할까요? 현대 역병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결핍이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였어요. 현대는 오히려 과잉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당뇨병, 고혈압, 뇌신경계통의 질환, 콜레스테롤이 높아 생기는 뭐 이런 병들, 소위 말하는 만성 성인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위험해지죠. 자, 물론 거기서 또 여전히 중금속 문제, 미세먼지 같은 문제, 그다음에 환경 문제 같은 질병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현대 질병 중에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암입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맨 위에 이제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래프 그려져 있는 게 암에 의한 사망 원인인데요. 1983년부터 지금까지의 자료인데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에 와서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 암이란 질환도 증가한 게 아닐까? 자, 과연 암은 이렇게 환경이 불러올 수 있는 질병일까? 독일의 키엘 대학의 토마스 보슈 교수팀이
히드라를 연구했어요. 암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왼편에 보이는 날씬하게 보이는 저게 이제 정상적인 히드라인데요. 바로 오른편에 있는 저 뚱뚱한 히드라를 발견한 겁니다. 뚱뚱한 히드라의 몸에는 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는 히드라 몸통에서 발견한 악성 종양은 암입니다. 악성 종양이 인간의 몸에 생긴 암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유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암의 역사라고 하는 거는 자, 이렇게 원시 생물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죠. 거의 다세포 생물이 되면서부터는 암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만큼 오래됐다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원인은 뭘까요? 암의 원인은 사실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유전적인 원인, 환경적인 요인, 공해, 환경호르몬, 만성염증, 스트레스 모든 게 다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결정적인 것 하나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환경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암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열거하면서 그거에서 생기는 암들에 대해서 표시한 건데요. 저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산화질소, 라돈, 벤젠 이런 1급 발암물질들인 거예요. 근데 이 이후에도 속속 여러 가지 물질들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6.25 당시의 사진입니다. 아이들 머리에다가 DDT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나 벼룩에 의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너무나 무서운 결과를 불러왔기 때문에 DDT를 써서 이걸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때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안전한 살충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미군이 비행기를 써서 한 지역을 전체를 공중에서 도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써서는 안 된다고 밝혀지긴 했지만 그때 당시는 이제 최선의 선택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사능 같은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저는 이제 갑상선암을 다루는 의사입니다. 갑상선암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방사능 노출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발견됐는데요. 체르노빌 원전 누출 사고, 후쿠시마 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노출된 지역에 있었던 아이들이 몇십 년 뒤에는 몇십 배 이상의 갑상선암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공장에서 나온 거나 살충제 이런 화학물질 때문에 암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발병 원인 중에 제일 지독한 거는 바로 담배였습니다. 우리 옆에 바로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다는 걸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착각해요. 다른 동물들에서 암이 안 생긴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암이 안 생긴다, 소는 암이 없대더라 이런 말이 있긴 있는데요. 청정한 지역에 살면 암이 안 생긴다. 걔네들은 청정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보면 암은 오래 살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과거에는 인류가 평균 수명이 30세고에 40세를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과거에 암이 없었던 것 같지만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암이 생기기도 전에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제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환경적인 요인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환경 호르몬 때문에 난임과 불임이 생기고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계, 신경계 질환이 생기고 오존층이 파괴된 피부암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 때문에 혹은 산업발전 희생됐던 것들이 이제 지금은 너무나 많은 위험인자로 우리한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마치 이제 독이 가득한 호수를 헤엄치듯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맞았죠. 근데 사실은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것처럼 오지는 않습니다. 한 지역에 미지의 병이 토착화된 질병으로 있다가 전 세계적인 창궐의 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 이런 기후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새로운 미지의 질환의 창궐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WHO는 21세기를 감염병의 시대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팬데믹상을 맞게 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죠.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같이 인수공통의 감염병이 발생한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미지의 질환들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사람만 생각해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람 옆에 있는 환경, 동물들 다 포함한 하나의 환경으로 생각을 하고 이걸 이제 원 헬스 컨셉이라고 하는데요. 점점 더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WHO 같은 세계기구는 저는 생각에 질병들을 전 세계인 질병 다 조사하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병이 숨어 있고 이런 걸 다 조사해서 마치 이제 거대한 도서관, 슈퍼 라이브러리 같은 걸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질환이 나타났을 때
대책을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암울할까요? 우리가 에덴을 떠난 이후부터는 한 번도 천국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너무나 암울하게 살고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것이지만 충분히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우리 인류가 지식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피해야 할 일,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일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미지의 사실을 연구하고 우리가 진정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것, 그게 바로 과학이 해나가야 될 임무라고 저는 믿습니다.